가격 규제의 효과, 최고 가격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 암시장을 출현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최고 가격이 효과가 있으려면 현재 교점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교점을 기준으로 이제 "이거보다 높이지 마."라는 명령어가 바로 최고 가격입니다. 따라서 최고 가격을 설정할 때에는 교점보다 아래쪽에서 최고 가격을 설정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좀 미리 리을을 체크하자면 리을은 틀렸습니다. 균형 가격보다 낮은 쪽에서 설정을 해야지 이제 "그 이상 올리지 말라."는 명령어가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격보다 아래쪽에서 가격이 설정되어야 되고요. 다만 현재의 최고 가격 기준으로 이제 균형점이 여기에요. 바로 이제 Q0에서 달성이 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그 정도의 소비량이라면 더 많은 양을 낼 수 있는 용의 금액이 있습니다. 자, 최대 지불 의사 금액. 그래서 이게 암시장을 형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주어져 있는 조건 기준으로 경제에는 초과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이제 높은 가격이 설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에 지금 PA라고 제가 마킹해 둔 부분이 암시장이 설정되었을 때 가능한 최대의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역은 맞고요. 니은도 초과 수요가 야기되니까 맞고요. 디귿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킨다라고 하는데, 현재 소비자 잉여는 어찌 됐건 지금의 가격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요 곡선 아래쪽에 있는 면적에서 지불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바로 소비자 잉여가 돼요. 그리고 자, 생산자들은 받는 금액에서 S 곡선 밑에 있는 게 가변 비용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삼각형이 바로 생산자 잉여가 돼요. 따라서 이 경제에는 자중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자중 손실의 크기는 여기 오른쪽에 삼각형이 될 것이고, 이 크기를 보고 우리는 자중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DWL입니다.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제가 이 약어 같은 것들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도출이 됩니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쌀 시장에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서를 봐주시면 시장 균형 가격은 과거나 지금이나 가격 상한선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QP 평면에서 현재 교점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위치한다면 현재 가격 상한은 아래쪽에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달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쌀 농사에 유리한 기후 조건으로 쌀 공급이 소폭 증가했다. S곡선의 우측 이동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을 때 이제 쌀 농사에 유리한 기후 조건으로 쌀 공급이 소폭 증가했다는 얘기는 더 많은 양이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S곡선의 우측 이동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격 상한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에서는 이제 원래 균형 수량이 여기였을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공급 곡선이 조금 우측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수량이 Q1으로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자중 손실을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문제에서 자중 손실의 크기를 판단을 할 수 있었어요. 기존에는 바로 이 삼각형의 크기, 이게 바로 기존의 자중 손실이 될 것이다. 자, 기존의 수요 곡선과 기존의 공급 곡선의 교점 기준으로 이제 수직선을 그었을 때 나타나는 삼각형을 우리가 자중 손실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충격이 발생한 것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자중 손실을 판단을 해주신다면, 이번에는 이제 Q1 뭐 여기 뭐 일치한다는 건 아닌데 면적으로는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확연합니다. 일단은 삼각형의 모양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제 밑변, 그러니까 이 수직거리가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수직거리가 더 이제 짧아진 이상은 면적의 크기는 줄어든 것이 맞으니까요. 자, 자중 손실이 이렇게 이제 감소하는 충격이 발생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자 맞는 선지가 됩니다. 나머지는 쉬워요.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이 하락한다. 가격 상한제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단서에서
시장 균형 가격은 과거나 지금이나 상한선보다 높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불변이 되고요. 3번 공급자 잉여가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프가 조금 지저분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조금 편안하게 좀 접근을 하자면 공급자 잉여라는 것은 이제 생산자들이 받는 금액에서 이 아래 삼각형을 의미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삼각형의 크기가 받는 금액에서 이 밑에 있는 걸 빼고 남아 있는 크기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라고 하는데요. 소비자 잉여는 균형 가격만 보셔도 이제 접근이 가능하게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원래 균형 가격은 이곳이었는데 지금은 이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완전 경쟁이라면 늘어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인데 이제 실제 균형 보자고요. 실제 균형은 이제 가격 상한을 가정했을 때는 Q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요 아래쪽에 위치한 이 전체 면적이 바로 소비자 잉여였는데 이제 지저분해졌으니까 이제 이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자고요.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더 많이 쓰게 되고 지불 금액은 요 직사각형만큼만 증가하니까요. 소비자 잉여는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되어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도 틀린 선지죠. 어떤 생산물 시장의 수요 곡선이 QD는 마이너스 2분의 1 P 플러스 2분의 65, 공급 곡선은 QS는 3분의 1 P 마이너스 5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가격 상한 또는 가격 하한을 55로 설정할 때 총 잉여는 각각 얼마인가라는 질문이죠. 뭐 어찌됐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주어져 있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고려해서 현재 균형이 어느 곳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 이쪽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접근이 다 어려운 타입의 유형들 문제들이에요. 주어져 있는 조건을 P로 정리를 하셔도 좋고 그냥 이제 교점을 처음부터 바로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수요 곡선의 세로축 절편은 65예요. 65로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바로 수요 곡선의 그래프이고 물론 이제 절편 가로축 절편은 2분의 65가 되겠죠. 공급 곡선의 세로축 절편은 15예요. 좀 여유 있게 그릴게요. 그리고 그래프는 기울기가 조금 다릅니다. 원래 교점을 자 그래프의 기울기 모양을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좌표만 정확히 찍는 걸로 이 문제풀이를 대체하고 있는 중이니까 두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가격은 45가 되고 이제 그때의 균형은 10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격 상한을 55에서 수평선으로 설정을 했어요. 가격 상한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균형 가격보다 위에 있어요. 가격 상한은 그거 이상 받지 마세요라는 것인데 이미 45밖에 받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 상한이 부여가 될 때에는 효과가 사라지게 되고 이때 사회적 총잉여는 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죠. 따라서 이제 원래 달성되고 있었던 영역인데요. 그냥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아래쪽 모든 영역이 바로 사회적 총잉여가 돼요. 따라서 55가 만약에 가격 상한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면 그때의 사회적 후생 증가 아니죠. 사회적 후생의 크기는 원래 누리고 있던 삼각형의 크기가 됩니다. 이거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시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건 접근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가격 하한이라고 한다면 55 밑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효과가 있습니다. 가격 하한이라면 오른쪽으로 55에서 먼저 만나는 곡선이 수요 곡선이 될 것이고 이 55를 실제로 수치 수요 곡선에 대입을 하시면 5가 나와요. 5. 따라서 경제의 균형이 이제 생산량이 10개에서 5개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때 사회적 후생은 가격이 55로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이 위에 있는 삼각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생산자 잉여는 이 아래에 있는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이 면적이 됩니다. 생산자 잉여는 아래에 있는 면적이 되어서 자중 손실이 생기는 거죠. 자중 손실이 이 삼각형만큼 DWL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격 상한 시 총 잉여에서 자중 손실을 계산해서 빼도 좋고
이 사다리꼴 자체를 면적을 계산해도 상관없다. 그래도 이제 분명히 시간은 좀 소모가 될 게 분명하고요. 따라서 가격 상한시 총 잉여는 바로 이 삼각형 자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삼각형 자체가 바로 이제 250이 된다고 하고요. 가격 하한시 총 잉여는 여기 사다리꼴의 면적이 되겠죠. 그 면적은 187.5. 정답은 3번으로 도출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평행하게 이동할 경우 취업자 수와 실업률의 변화로 옳은 것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노동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평행하게 이동하는 걸 그림으로 표현을 먼저 해볼게요. 이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충격이 발생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 최저임금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은 가격 하한의 일종이죠. 요거 밑으로는 임금을 지불하지 마라. 최소한 이 정도 지불을 해줘야 된다라는 명령어잖아요. 노동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이 경제에서 달성되는 균형의 조건은 여기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도 여기였고 나중에도 여기가 되기 때문에 취업자 숫자는 불변이 돼요. 취업자는 불변. 절대 이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근데 실업률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이 경제에서 노동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업 파트 가시게 되면 공부를 좀 더 이제 깊게 하시게 되는데요. 이 경제에는 비자발적 실업도 있고요. 그리고 자발적 실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실업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구직 활동을 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들, 비경제 활동 인구는 실업률을 계산할 때 고려를 안 해요. 근데 지금 노동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이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 일부분이 일단 구직 활동을 하는 의지를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경제에서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실업자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실업자가 존재하면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실업자 수가 지금처럼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면 늘어나고요. 경제 활동 인구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 밑에가 크잖아요. 실업자에서 예를 들면 여기도 뭐 한 명 증가하고 이쪽도 한 명 증가하면 실업자가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더 작은 숫자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분자의 증가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분자의 증가율이 높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냥 직관적으로는 취업자 수는 그대로인데 이제 실업자가 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실업률은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정답을 4번으로 찍어 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나타냅니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경우,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이제 노동자가 받는 총 임금은 얼마나 변화하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래프를 먼저 그림을 그린다면 이번에는 L, W 평면에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프의 비율이나 디테일은 조금 무시를 한다면 우하향하는 그래프와 우상향하는 그래프 여기 이제 LD 노동 수요 LS가 될 텐데요. 문제에서 준 소식 그대로 교점을 먼저 찾아주시면 비율은 제가 무시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200일 때 300만큼의 이제 고용량이 달성이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교점을 찾는 걸로 끝낼 수 있는 문제였고 그런데 최저임금을 300으로 설정하게 되면 그렇다면 300이라는 숫자 기준으로 이렇게 최저임금이 설정이 되는 것인데요. 이 최저임금이 설정될 때 이제 300은 200보다 높잖아요. 이 밑으로 받지 마. 그러니까 300을 줘야 돼. 따라서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정책이고요. 먼저 수평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그래프에서 형성되는 200이라는 숫자가 바로 실제의 고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여기 이제 200 곱하기 300 6만이죠, 6만.
이게 이제 기존의 노동자들의 총 보수였다면 지금은 뭐야 이거 300 곱하기 200이에요. 300 곱하기 200 여전히 6만이죠. 6만이 바로 이제 새롭게 바뀐 이제 총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불변이에요. 뭐 단순하게 주어진 상황을 잘 판단하는지와 간단하게 계산을 조금 추가했던 문제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 이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부의 가격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고 암 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그림을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닌데요. 뭐 지금 계속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균형을 먼저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조금 더 쉽게 전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가격 상한제란 정부가 설정한 최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번이 정답이에요. 틀렸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가 돼버렸죠. 이 가격 상한제는 그 이상 올리지 말라는 것이니까 정부가 설정한 최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지 못하도록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니까요. 1번이 틀렸고 바로 정답이 돼요. 2번 가격 하한제는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그 밑으로 내리면 안 돼. 가격 하한 주게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맞는 선지고요.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하지만 실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자, 이 똑같은 그래프를 노동시장이고 W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LD, 이건 LS라고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이 설정되었을 때에 균형 생산 아니지 노동량이 줄어드는 충격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기존에 그게 없었을 때 균형 노동량보다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건 실업의 증가를 유발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을 유발시킨다라는 거 정확히 맞는 선지가 될 것이고 4번 전쟁 시의 식료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시장 균형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 가격을 설정하면 효력이 있다. 그래요. 최고 가격은 현재 균형보다 더 아래쪽에서 이제 최고 가격을 설정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가격 상한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맞는 선지고요. 5번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한다. 이 균형량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의 균형보다 낮은 아파트 분양가를 설정을 하는 경우를 전제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가격보다 아래쪽에서 상한을 딱 때려버리면 공급 곡선을 따라서 공급량이 줄지만 수요 곡선을 따라서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초과수요가 발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게 1번이니까 이제 1번으로 이제 우리가 틀린 답안, 그러니까 정답을 1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은 시장 균형 임금 이상에서 설정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프 뭐 축까지 LW 평면에서 최저는 그거 밑으로 내리지 말라는 것이니까 원래 여기 이제 교점에서 달성되는 걸 우리가 균형 가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최저 가격은 그거보다 높은 곳에서 설정돼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선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최저임금은 생산 요소 간 상대 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 조금 더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내용을 조금 땡겨서 한번 이야기를 이제 하는 선지인데요. 상대 가격이라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자본을 사용했을 때 자본의 가격을 R이라고 한다면 이제 노동을 사용했을 때 노동의 가격을 우리가 W라고 하고요. 이 전체를 우리는 요소 상대 가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소 상대 가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효과적이라면 W가 상승하는 충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이 최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R분의 W가 상승합니다. 그럼 이제 생산 요소에서 왜곡이 생겨요. 요소 상대 가격이 상승할 때 노동이 상대적으로 비싸네라는 생각이 든다면 비율적으로 절대적으로는 따져봐야 되는데요. 비율적으로 기업들은 노동 투입을 조금 줄이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본의 투입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잖아. 불변이라도 상대적으로 하게 되니까요. 자본 투입이 증가하게 되면서 상대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번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작을수록 최저임금으로 인한 실업 발생 효과가 커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LW 평면에서 노동 수요 곡선이 임금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이제 W가 올라갈 때 L이 많이 안 줄어든다라는 것이니까요. 기울기가 가파른 것 같아요. 이제 공급 곡선이야 뭐 어떻게 생기건 상관이 없는데 똑같이 최저 가격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L0에 비해서 최고 가격 아니지 최저임금을 설정할 때 L1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잖아요. 실업 발생 효과가 커진다가 아니고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작을수록 최저임금으로 인한 실업 발생 효과는 작아진다라고 해야 돼요.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좀 완만한 형태랄까? 그래서 균형이 진짜 많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경우가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큰 경우 그리고 탄력성이 작은 경우. 그래서 물론 이제 계산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직관적으로 그래프가 가파르면 세로축이 올라갈 때 L이 많이 안 바뀌니까 적어도 이 점에서만큼은 가파른 쪽이 탄력성이 더 이제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니까 정답은 3번으로 도출이 되고요. 4번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 작을수록 최저임금으로 인한 실업 발생 효과가 작아진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노동 수요라는 측면은 실제로 근로자 숫자에 영향을 준다면 노동 공급 쪽은 조금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컨대 노동 수요 곡선이 똑같이 이런 기울기를 가질 때 LS 곡선이 가파른 경우도 있을 거고 LS 곡선이 완만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LS가 완만한 쪽이 임금 탄력성이 큰 거고요. LS가 가파른 쪽이 W가 올라도 일하려는 사람들이 크지 않은 거니까 임금 탄력성이 작은 케이스가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좀 유하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최저임금으로 이제 균형이 이 교점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 어찌됐건 일자리가 감소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 경제에서 실업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비자발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이 있는데 이 문제가 조금 더 정확한 답이 되려면 실업 발생 효과에서 이 실업의 발생이라는 측면에 여기 이제 문제의 취지는 비자발적 실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자발적 실업은 노동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 사이의 수평거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탄력성이 작은 경우는 이 둘 사이의 거리, 즉 비자발적 실업의 크기가 크지 않지만 탄력성이 크다면 둘 사이의 거리, 즉 이제 비자발적 실업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되죠. 따라서 이 문제의 취지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게 실업이라는 건 비자발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이 있는데 노동 공급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변화는 이제 자발적 실업자가 비자발적 실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뭐 이해 안 가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우리 실업 파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세모예요, 세모. 아니, 실업 발생 효과가 작아지는 건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도 실업이고 자발적인 실업도 실업이니까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충격이라면 그건 실업이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문제의 취지상 3번이 워낙에 확실한 정답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유하게 커버를 해주겠다라면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해도 적당히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문제로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번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공부를 위한 테마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정답은 3번으로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